안녕하세요. 평생 믿어온 남편에게 큰 배신감이 들었던 60대 여자입니다. 평생을 알아도 끝내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속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제 남편만큼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도 숨겨진 진실이 있었더군요. 그 진실을 안 순간에 들었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아직도 그 일은 제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는데요. 그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하진 않은 집안의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아빤 딸 사랑이 지극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가끔은 때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아들이 없는 걸 아쉬워하기도 하셨죠. 때문에 아빠는 언젠가 집안에 들어올 사위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셨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왔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에 야구 보셨어요? 와, 저 진짜 속이 타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보다 마다 역시 우리 사위랑 나랑은 관심사가 아주 똑같다니까. 이래서 친구 녀석들이 아들이 있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나 봐. 우리 성은이랑 마누란 스포츠에 영 관심이 없거든. 저는 나이 28에 대기업에 다니던 7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를 예쁘게 봐주신 아빠의 지인분이 소개를 주선해 주셔서요. 남편은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남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아빤 남편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사내라면 저 정도 자신감과 패기는 가지고 있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굉장히 살갑기까지 하던 남편을 보면 아빤 너무 좋아서 입이 다물어질 줄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버지도 존경하긴 하지만 장인어른은 내 롤모델 자체이신 분이야. 가정적이고 다정한 가장으로서도 자수성가한 사회인으로서의 인생 선배님으로서도 난 장인어른이 내 장인어른이셔서 너무 좋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고 싶어. 남편 또한 저희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아빠는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던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남편을 정말 많이 아끼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좋아하던 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아빠에게뿐 아니라 엄마에게도 사위이자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거든요. 또한 남편은 저와 우리 외동딸에게도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나 왔어. 미안해. 요즘 내가 야근이 너무 잦지? 얼른 밥 차려줄게. 어머, 당신 머리에 뭘 달고 있는 거야? 어, 시연이랑 미용실 놀이 하고 있었거든. 난 오늘 세계 최고의 미용사 선생님께 머리 손질을 받은 이웃나라 공주님 역할이야. 어때? 예쁘지? 우리 딸 커서 헤어 디자이너 시켜야겠어. 뭐? 저번엔 당신 티셔츠에 예술 작품을 그려놨다고 화가시켜야겠다며. 그전엔 애가 벌써부터 책을 너무 좋아한다고 작가를 시켜야겠다고 하질 않나. 우리 시연이 아빠 꿈 이뤄주려면 몸이 아주 10개여도 부족하겠는데? 어렵다, 어려워. 아니, 내 눈에 우리 딸은 뭐든 최고로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밥 차릴 필요 없어, 여보. 내가 찌개랑 반찬까지 싹 다 새로 만들어 놨어. 뭐? 저번 주에도 바쁜 나 대신 당신이 밥 거의 다 차렸잖아. 이번 주엔 꼭 내가 한다니까. 안 바쁜 사람이 그냥 하면 되지. 맞벌이 하는 부부가 네 일 내일이 어딨어. 얼른 손만 씻고 오세요, 우리 마나님.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 썩고 눈물을 달고 사는 여자들도 많다는데 저는 너무 복받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훨씬 행복한 삶을 살던 와중 우리에겐 불행이 닥치고 말았어요. 제가 결혼한 지 고작 6년 뒤 아빠에게 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지방 출장을 가셨던 아빤 빗길에 차 바퀴가 미끄러지며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으셨다는군요. 수술을 해도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오열하던 엄만 그만 졸도까지 하시고 말았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님은 언제 호흡을 멈추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가족분들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목숨은 부지했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던 아빠는 결국 사고가 난 지 보름 뒤 천사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빠의 갑작스런 불행에 우린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슬픈 와중 우리에겐 당장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성은아, 네 아빠 회사 엄만 네가 네 아빠 뒤를 이어서 운영했으면 좋겠구나. 그 회사 널 제외하면 그 양반이 평생을 키워온 전부 아니니. 그건 갑자기 주인이 없어진 아빠의 회사 문제였어요. 당장 대표가 없어지니 회사 직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엄마는 다른 회사를 다니던 제가 아빠의 유산인 그 회사를 물려받길 원하시더군요. 예전에 잠깐 아빠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던 전 고민 끝에 회사를 직접 운영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대로 가족을 제외하면 아빠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회사를 그대로 처분하기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기도 내키지 않아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여보, 당신 괜찮아? 많이 힘들지? 솔직히 쉽지가 않네. 내가 경영에 대해 뭘 아는 사람이었어야지. 하지만 워낙 작았던 아빠의 회사를 일개 중소기업 직원이었던 제가 처음부터 잘 운영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아빠의 갑작스런 부재로 회사는 크게 불안정해진 상태였으니 더더욱 말이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후 남편에게 회사 공동대표 자리를 부탁해 함께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어요. 당시 남편은 대기업 영업직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저보다는 큰 실무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린 아빠의 회사를 다시 안정화시키고 키워내기 위해 부부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나갔죠. 여보, 나 오늘도 좀 늦어. 오늘 아주 중요한 접대가 있거든. 오늘 접대만 잘하면 꽤 큰 금액을 투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회사 내부를 정리하고 바닥부터 기반을 다시 세우는 동안 남편은 발로 뛰며 거래처를 따내고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조금씩 다시 발돋움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안정돼 갔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죠. 당신 요샌 전만큼 투자자랑 거래처 찾으러 뛰어다닐 일도 많이 없는데 이젠 접대하러 쉬엄쉬엄 좀 다녀. 당신 그러다 못 망가져. 알았어. 나도 노력 중이야. 근데 신규 투자자랑 거래처를 찾는 일이 아니어도 접대는 필요한 거잖아. 그래야 기존 투자자랑 거래처들한테 계속해서 회사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신임도 얻고 쭉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지. 요즘 당신이랑 시연이랑 시간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해. 그런데 회사가 점차 안정돼 가도 한동안 남편은 접대 때문에 저보다도 더 많이 고생해야 했습니다. 잦은 접대로 피곤해 보이는 남편에게 저는 늘 미안하고 고마워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접대 일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비록 저와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다시 전처럼 가정적인 가장의 모습을 되찾았죠. 그리고 아무리 접대가 줄었어도 일하는 것 자체로 피곤했을 텐데 남편은 혼자 남으신 친정엄마도 여전히 잘 챙겨줬어요. 그동안 제가 회사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찾아뵀죠? 죄송해요, 장모님. 그래도 저 이젠 전보다는 덜 바빠요. 그런 소리 말게. 난 이제 혼자 사는 일에도 많이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가뜩이나 피곤한데 찾아올 것도 없어. 난 정말 괜찮어. 제가 안 괜찮아요, 장모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집사람이랑 상의해봤는데 장모님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뭐? 나랑 같이? 아이고 안 돼. 자네가 불편해. 불편하긴요. 장모님 말씀대로 전 장모님 배로 힘들게 시간 안 내고 쭉 옆에 있어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집사람도 혼자 계신 장모님 걱정 덜 수 있어서 좋고, 장모님은 그렇게 예뻐하는 손녀랑 같이 지내셔서 좋고,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길이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장모님. 제가 진짜 잘 모실게요. 고맙게도 남편은 먼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까지 권해줬습니다. 저도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가뜩이나 회사 일을 잔뜩 맡긴 것도 미안한데 남편에게 그런 얘기까진 꺼내볼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그런 말을 해줬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친정엄마 또한 사실은 많이 외롭고 힘드셨는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훗날 엄만 팔순의 나이를 지나자마자 노안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엄만 제 남편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안서방, 내 자네 덕분에 바깥 양반 없이도 원 없이 행복하다가네. 자네 덕분에 자네 장인을 떠올리며 혼자 청승을 떨 일도, 자식들 오기만을 기다리며 외로움에 사무칠 일도 없었어. 난 자네 덕분에 자네랑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손녀랑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네. 정말 고맙네, 안서방. 네, 내게 친자식처럼 잘해주는 애 절대 잊지 않음세. 천사 같은 남편처럼 시숙님과 시숙의 아내인 형님, 그리고 제 시부모님도 무척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시숙님네와 함께 사시던 시부모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더 귀하고 애틋하게 여겨주셨어요. 제 손으로 과일 한 번을 못 갖게 하시고 볼 때마다 손녀인 저희 딸보다 저를 더 반기고 염려해주는 분들이셨죠. 사과 정도는 제가 깎을게요, 어머님. 아유, 됐다. 회사 대표일이 오죽 힘든 일이니. 오랜만에 놀러 왔으면 그냥 쉬어. 동서, 그냥 편히 쉬어. 어머님은 주부인 내가 집안일하는 것도 가끔 미안해하셔. 애 키우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늙은 어머님, 아버님 수발까지 들게 하는 것 같다고 말이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자꾸 나 몰래 빨래 돌리고 설거지까지 하는 분들인데 일하는 동서한테 과일 가게 같은 걸 시키시겠어? 시부모님은 며느리들에게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 여리고 선한 분들이셨어요. 또한 언제부턴가 시부모님은 제게 고맙다는 말뿐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도 계속해서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근데 왜 자꾸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모시고 사는 형님한텐 왜 가끔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이유는 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왜 미안해 하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그, 그건, 그래도 큰앤 우리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고 살잖아. 근데 너흰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아니니 챙겨주지도 못하고 애 키우는 것도 못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지. 멋쩍어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워낙 착하신 분이라 그런지 참 미안하실 일도 많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좋은 시부모님에게도 고맙기 그지없던 남편에게도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려 평생에 걸쳐 최선을 다했어요. 또한 이런 시댁과 남편을 만난 저만큼 복받은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하며 항상 남편에게 감사하며 살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딸의 나이가 31살이 된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시연아, 두 사람 다 잠깐 여기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그날 남편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저와 딸을 불렀어요. 평소 늘 밝은 모습이던 사람이 갑자기 무게를 잡으니 괜히 불길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런 제 느낌은 불행히도 정말 들어맞더라고요. 남편은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줬거든요. 사실 요즘 내가 몸이 좀 안 좋았어. 당신하고 시연이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는데 불안해서 두 사람 몰래 검사를 받아봤어. 검사? 아니, 아프면 말을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까지 말을 안 했어? 그럼 당신 그동안 살 빠졌던 것도 다 아파서 그랬던 거야? 나한텐 다이어트 했던 거라며. 그래서 내가 나이 67 먹은 사람이 무슨 다이어트냐고 막 그랬었잖아.
맞아. 몸도 아픈데 자꾸 살까지 빠지더라고. 여보, 시연아, 놀라지 마로. 병원에서 나 암이란다. 그것도 이미 수술은커녕 항암이든 뭐든 시도해봤자 소용없을 만큼 늦었대. 나도 안 믿겨서 다른 병원에 다시 검사 받아봤는데 의사 소견은 똑같았어. 나 시한부 선고받았어. 정말 미안해. 암이라는 말에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한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충격을 받은 저와 딸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며 재차 되물었어요. 거짓말이지? 아이, 오늘 만우절도 아닌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해? 그래, 그동안 당신 몸이 좀 약해졌었던 건 알아. 그래서 나도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했잖아. 그런데 평생 그렇게 건강했던 당신이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이게 말이 돼? 아빠,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아빠 없이 엄마랑 제가 어떻게 살라고요? 죄송해요. 아빠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저도 엄마도 아무것도 몰랐어서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현실에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듣다 보면 그래도 2기, 3기 발견되는 사람들도 많던데 왜 저희 남편에겐 희망조차 없는 불행이 찾아왔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우린 우선 남편을 당장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고 싶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곧 급격히 쇠약해질 남편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시연이 너도 슬퍼서 정신 없을 텐데 엄마 짐까지 맡겨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당연히 엄마는 아빠 곁에 있어 주셔야죠. 전 임원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괜찮아요. 저는 회사에 몇 있던 임원분들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딸에게 회사 일 대부분을 맡긴 뒤 남편의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딸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의 병원으로 달려와 남편을 보고 갔죠. 그런 우리에게 미안했는지 남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도 시연이한테도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 미안하단 소리 좀 그만하라고 했지. 가족이 아프면 다른 가족들이 돌보는 게 당연한 거지. 대체 왜 이렇게 미안해해? 당신한테 미안한 건 오히려 우리라고 말했잖아. 당신이 왜 우리한테 죄인이야? 아니야. 난 죄인이야. 당신하고 시연이한테 간병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계속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까지 칭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도 남편은 눈물만 흘릴 뿐 그 이상의 대답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 남편이 입원한 지 약 한 달 뒤에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제게 서재의 자기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게 뭔데? 가져와 보면 알아. 근데 여기까지 가져올 때까지 그 봉투 열어보지 말아줘. 부탁해, 여보. 대체 그게 뭐길래 열어보지 말라고까지 하나 싶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어련히 뜻이 있겠지 싶어 저는 궁금한 마음을 참고 그 서류 봉투를 가져다 줬어요. 남편은 그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쉽게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지 못하더군요. 그리곤 결국 결심한 듯 남편은 크게 숨을 내쉰 뒤 봉투에 손을 넣어 웬 종이를 꺼내 제게 건네줬습니다. 이게 뭔데? 각서? 그건 남편이 그로부터 무려 23년 전 이승이라는 처음 보는 이름의 사람에게 받은 각서더군요. 그리고 그 각서를 천천히 읽어본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그 각서엔 너무나도 불길한 내용이 잔뜩 적혀 있었거든요. 본인 이승희는 안상철로부터 약속된 금액을 수령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본 서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수령하는 즉시 안상철 및 그의 배우자인 정성은에게 두 번 다시 연락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둘, 본인이 출산한 아이와 안상철 사이엔 어떠한 법적 도의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인은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안상철에게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본인 이승희는 본 각서의 내용을 어길 경우 본인이 수령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안상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서 아래엔 이승희라는 사람과 남편의 도장까지 꼭 찍혀 있었어요. 그 각서의 내용에 따르면 남편은 꽤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 여자에게 주었더라고요. 저는 제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랬어요. 이게 뭐야? 이승희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이 사람 아이가 누구길래 당신이 이런 억이 훨씬 넘는 돈을 줬어? 하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의 입에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기어코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애야. 그 여잔 내가 아주 오래전에 정신이 나가서 잠깐 만났었던 술집 여자고. 미안해, 여보. 다, 당신 애라고? 근데 여기 날짜는 분명 나랑 결혼한 지 한참 뒤인데 설마 당신이 술집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애까지 낳았다는 말이야? 맞아.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젠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 사실 나 우리가 대표직을 맡고 회사가 안정될 즈음에 아주 잠깐 바람을 피웠었어. 당신도 알지? 그때 당시 나 접대 자리에 정말 많이 나갔던 거. 그때 접대 때문에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만난 여잔데 내가 유부남인 걸 알고서도 그렇게 날 꼬셔대는 거야.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안 됐는데 사실 그때 난 내가 대표가 됐다는 현실에 심하게 자아도취했었어. 당신 앞에선 티를 안 냈었지만 말이야. 그래서인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남편은 그 술집 여자가 대표님, 대표님 하며 자신에게 아양을 부리자 깜빡 유혹에 넘어갔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얼른 가출했던 정신을 다시 붙잡고 그 여자와 만남을 가진 지 3달도 안 되어 정리를 했다더라고요. 그럼 그때 당신 접대 때문에 바빴던 게 아니라 바람 피우고 다니느라 바빴던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워했는데. 아니야. 내가 뭘 하고 다녔는진 같은 대표인 당신이 뻔히 다 알았잖아. 난 회사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때 정말 접대 자리가 많았던 건 사실인데 그냥 그 와중에 한 번씩 짬을 내서 그 여자를 만났던 거야. 그런데 뒤늦게 정신 차리고 그 여자 정리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유혹이 판을 치는 자리에 노출돼서 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턴 직접 나가는 접대 자리를 줄이고 웬만하면 아래 직원들을 보냈었어. 그 뒤론 다시 가정에 충실한 가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한눈 한 번 안 팔고 성실하게 살았어.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철석같이 믿고 살던 그 남편이 맞나 싶어서. 그때 딱 한 번뿐이었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정말이야. 하늘의 맹세코. 나도 정말 내 자신이 경멸스럽고 괴로웠어. 그래서 전보다 훨씬 좋은 남편의 좋은 아빠, 좋은 사이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야. 그런데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1년이 채 안 됐던 날에 그 여자가 다시 날 찾아왔어. 품엔 웬 갓난애까지 안고 말이야. 맞아. 그 애가 바로 그 각서에 나오는 그 여자의 애야. 바로 내 핏줄. 남편이 이제 거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남편에게 아이를 가졌다는 말 한 번 없이 멋대로 남편의 아들을 낳아왔다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이에 자신에게 한마디 말도 없었냐고 남편이 화를 내니 그 여자는 턱을 치켜들며 이랬다고 해요. 황금알 낳는 거일 내가 왜 미리 당신한테 얘기해? 그랬으면 당신이 이 일 낳으라고 했겠어? 그래서 일부러 일도 그만두고 꽁꽁 숨어서 일 낳은 거야. 만약 얘가 당신 애인지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해봐도 좋아. 근데 왜 애를 낳자마자 나타난 건데 황금알 낳는 거위? 당연하지. 내가 이 일 데리고 당신 마누라 찾아가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 아마 이혼당하겠지? 바람 피우고 다닌 주제에 자기 마누라랑 딸은 끔찍히 여기는 당신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당신이 이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줘야겠지? 애 혼자 낳게 한 위자료 겸 애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준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깔끔하게 먹고 떨어져 줄게. 자, 이제 이 애가 왜 한금알 낳는 거위인지 알겠지? 그 여잔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뱃속에 찾아온 그 애를 이용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 거죽을 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당시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어요. 비겁한 짓인 걸 알지만 당시에 난 존재도 몰랐던 내 애보다 당신하고 시연이가 훨씬 중요했어. 당신하고 우리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날 짓누르더라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 애가 정말 내 친자가 맞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요구한 만큼 돈을 주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거야. 2배라는 위약금까지 걸면 절대 또다시 나타나지 않겠지 생각하고 변호사 끼고 공증까지 받아뒀지. 우리 돈 관리는 대부분 내가 하고 있었잖아. 당신한테 나도 모르는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어. 너무 급해서 부모님께 내가 도움을 요청했거든. 형네랑 합가하면서 부모님 집 판 돈이 형네 많이 주셨으니까 이번엔 나 좀 도와달라고 말이야. 부모님은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면서 날 사정없이 내리치며 우셨어. 그래도 결국 나한테 돈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일로 부모님은 당신한테 평생 죄인 같은 마음이셨던 거야. 진짜 죄인은 나인데 말이야. 반전의 반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싶더군요. 그제야 전 왜 평생 시부모님이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으며 원망스러운 말투로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20년이 훨씬 넘게 숨겼으면 그냥 끝까지 숨길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걸 털어놓는 건데? 나도 정말 평생을 괴롭게 살았어. 그래도 그걸로 그 여자와의 인연이 끝이었으면 난 무덤까지 이 비밀을 안고 갔을 거야. 그럼 그 뒤로도 뭐가 더 있단 말이야? 남편은 그때 너무 겁이 나 상간녀에게 돈을 주고 그런 각서까지 받았지만 자신의 핏줄인 죄 없는 그 아이가 신경이 쓰였다더군요. 때문에 남편은 몰래 사람을 써서 상간녀가 그 애를 잘 키우고 있나 살펴봤다고 해요. 다행히 그 여잔 애를 버리거나 하진 않고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애가 막 돌이 지났던 때 애를 데리고 웬 남자와 결혼을 했다네요. 그 남자가 애한테 제대로 된 아빠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조사를 해봤어. 다행히 성실히 회사도 다니고 주변 평판도 좋은 사람이더군. 그런 사람이 어쩌다 그런 술집 여자와 결혼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잖아. 아마 과거를 뉘우치고 이젠 애를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비련의 여주인공인 척을 했겠지. 아무튼 그 남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난 몇 년 동안 한 번씩 아이의 근황을 알아봤어. 다행히 상간녀가 만난 남잔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더군요. 아이는 그런 자신의 새아버지 아래에서 밝고 명랑하게 자라고 있었다고 해요. 그제야 남편은 안심하고
더 이상 아이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비겁한 인간인 걸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저와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 아이에게 더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네요. 그저 그 뒤론 항상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랐었다고 했죠. 근데 그 여자가 작년에 또 날 찾아온 거야. 그 남자랑 재혼한 지 21년 만에 빈털터리로 쫓겨났다면서 또 당당하게 나한테 돈을 요구하더라. 그 여자 한동안은 얌전 떨면서 조신한 아내인 척 살았었나 봐. 그런데 사람 버릇이 어디 가겠어? 결국 그 여잔 또 자기 남편 돈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사치까지 하고 다녔던 거야. 애 때문에 그 꼴을 10년 넘게 참아준 그 남자도 결국 폭발해서 그 여자랑 이혼하고 내쫓아버린 거지. 그나마 분할받은 재산도 순식간에 사치랑 도박으로 탕진해버렸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 자기한테 남은 건 월세 원룸 하나뿐이니까 이젠 내가 다시 자기한테 돈을 좀 줘야겠다고 말이야. 진짜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설마 그 돈을 또 줬어? 각서 썼다며? 나도 각서 얘기를 했지. 근데 각서고 뭐고 아직도 내가 그 관계에선 의리더라고. 그 여자가 자기한테 돈 안 주면 당신하고 우리 딸을 찾아가서 죄다 폭로해버릴 거라고 또 으름장을 놨거든. 자긴 더 떨어질 낭떠러지도 없다면서 어디 한번 같이 나락으로 가보자고 하는데 너무 겁이 났어. 나한테 제일 무서운 건 당신하고 시연이가 날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바보같이 거의 또 1년 동안 그 여자한테 돈을 뜯긴 거야. 그때까지도 저희 집 돈 관리는 대부분 제가 도맡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시부모님께 돈을 부탁할 수 없었던 남편은 그 여자가 원하는 거액은 줄 수 없었다고 해요. 가진 돈 안에서 최대한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뿐이었죠. 사람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금씩 주냐면서 그 여잔 계속해서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그렇게 그 여자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뜯기니까 정말 환장하겠더라. 그리고 한편으론 당신이랑 시연이한테 들킬까봐 너무 불안했어. 그런데 그 와중에 그만 시한부 선고를 받아버린 거야. 그 뒤론 그 여자 연락을 아예 무시했어. 그리고 결심했지. 내 사후에 그 여자가 당신까지 찾아가서 놀라게 하기 전에 내 입으로 내 잘못을 전부 털어놓고 용서를 빌자고 말이야. 근데 막상 얘기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져서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야. 그럼 애는 개도같이 빈털터리로 쫓겨난 거야? 아니, 나도 그게 걱정돼서 알아봤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더라. 알아본 결과 다행히 이제 막 군대에서 제대했던 그 아인 자신의 새아버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둘이 의지하며 잘 사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구제불능인 자신의 엄마한테 학을 떼고 손절해버린 상태였다고 했죠. 그렇게 모든 정황을 듣고 나니 더욱 기가 차더군요. 남편은 배신감과 놀라움이 어쩔 줄 몰라 하던 저를 붙잡곤 펑펑 울며 사과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건 다 천벌을 받은 거야. 당신하고 시연이한테 내가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졌어. 하늘에 계신 장인 장모님께도 정말 단 하루도 죄송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내가 이 큰 죄에 대한 죄값 정말 다음 생에 걸쳐서까지 두고두고 갚을게.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은 그렇게 털어놓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은 내 고통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날 깜짝까지 속였을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오열을 하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의 뒤편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 이게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저 밖에서 다 들었어요. 어떻게 아빠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랑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믿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딸의 목소리였어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딸이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딸에게 달려가 물었어요. 네가 이 낮에 여긴 어쩐 일이야? 어디서부터 들었어? 다 들었어요. 오늘 병원 근처에 외근이 있어서 겸사겸사 아빠 얼굴 좀 보고 가려고 왔었다가요. 병실에 들어오려다가 두 분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못 들어왔었거든요. 시연아, 아빠가 너한테도 곧 다 털어놓고 용서를 빌려고 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맹세코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시연이 너랑 네 엄마야. 그거 하나만은 믿어다오. 그러면 뭐래요? 애초부터 우리 배신하지 마셨어야죠. 그런 몸으로 우리한테 고백을 하면 엄마랑 제가 어떻게 아빠를 마음껏 미워하고 원망해요? 왜 마음껏 원망하지도 못하게 이제 와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죄인이야. 절대 이 아빠를 용서하지 말거라. 남편은 이미 많이 쇠약해지기 시작한 몸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딸을 부여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딸은 그런 남편을 원망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너무나도 행복했던 우리 가족에게 그 시기는 정말 지옥과도 같았어요. 남편의 시한부 선고와 수면 위로 드러났던 끔찍한 진실을 거의 동시에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 뒤 저와 딸이 남편을 용서하는 데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우리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핏줄인 아이를 그 오랜 시간 방치해뒀던 남편이 비겁하다고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동안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준 것도 사실이었죠. 게다가 곧 떠날 날을 앞둘 사람에게 더 이상 원망의 말을 퍼부어봐야 뭐하겠냐 하고 생각해 결국 우린 남편을 더 원망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우리의 심정을 전하니 남편은 꺽꺽대고 오열하며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맙다 우리 딸.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은 이대로 외면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 정말 평생을 죄인된 마음으로 두 사람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그런 심란한 상황 속에서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져 왔습니다. 때문에 저와 딸은 복잡한 심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남편을 전처럼 간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고백을 들은 지 약 열흘 뒤의 오후, 혼자 남편을 간병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안상철 씨 병실 맞죠? 아, 여기 있었네. 안녕, 상철 씨? 당신 곧 저 세상 간다며? 당신 그렇게 가버리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안녕하세요. 이 사람 아내분 맞으시죠? 전 이승이라는 사람입니다. 남편분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황당해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웬 중년의 여자가 남편의 병실로 들어오기에 처음에 누군가 했습니다. 하지만 일그러진 남편의 표정과 친절하게 자기소개를 해준 그 여자의 말에 금세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바로 남편에게 돈을 뜯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상간녀였어요. 저에게 자신의 아이의 존재를 알리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사람이 왜 제가 있는 병실까지 굳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어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저는 그 기가 찬 이유를 알 수 있었죠. 네, 알고 있어요. 제 남편이랑 바람 피워서 애까지 낳은 술집 여자였다죠? 그걸 저한테 알리겠다고 거금까지 뜯어갔고요. 아, 그거요? 네, 덕분에 제가 잘 썼죠. 이 인간이 그렇게 벌벌 떨며 살더니 갈 때가 되니까 양심 고백을 했나 봐요. 야, 이승희, 너 뭐야?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어떻게 알긴. 생활비 다 떨어진 지 오랜데
당신이 하도 연락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든 돈 받아내려고 열심히 알아냈지. 근데 이게 웬 떡? 알아보니까 당신이 곧 칼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지 뭐야. 그래서 그게 왜 또 당신한테 떡인데? 지금 내 아내가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한 말 못 알아들었어? 이젠 네가 아무리 날 겁박해도 돈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말이야. 아니지. 당신이 곧 저 세상 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지. 저기 아내분, 제가 난 저 사람 핏줄이 아들이라는 말 들으셨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요라니요. 상철 씨 회사, 상철 씨가 세상 떠나면 누가 물려받아야겠어요? 그쪽은 딸 하나밖에 없잖아요. 응당 회사는 아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 사람 유일한 아들인 제 아이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말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깟 저 인간 겁박에서 뜯어내는 푼돈 따위 필요 없으니까요. 상간녀는 한껏 들뜬 표정으로 황당한 말을 늘어놓더군요. 그 황당한 말에 저는 픽 웃으며 열흘 전 남편의 요청으로 병원에 가져왔다 그대로 놔뒀었던 각서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곤 당신이 쓴 각서가 기억 안 나냐며 그 여자에게 그 서류를 건네줬어요. 이게 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든 없든 당신 얼마나 겁대가를 상실했으면 여기 와서 이러는 거예요? 거기 당신이 직접 쓴 내용 안 보여요? 각서 내용을 어길 시 받은 돈의 2배를 토해내겠다고 쓴 거예요. 이젠 나랑 우리 딸도 모든 진실을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젠 각서 무시하고 내 남편한테 으름장도 못 놓을 텐데 이 많은 돈을 물어줄 만큼 돈이 많아요? 빈털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도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여기서 맨날 간병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찾아왔죠. 그깟 위약금 줄게요. 어차피 우리 아들이 저 사람 회사만 물려받으면 그깟 돈은 푼돈 아닌가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팔아치우면 그 값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비록 각서엔 법적인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썼지만 좀 알아보니까 아무리 각서를 썼어도 법적으로 우리 아들도 충분히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다던데요. 그 여잔 믿고 있는 부분이 확실한 듯 턱을 더 높이 치켜들더군요. 저는 그런 그 환심한 여자에게 비웃음을 흘려줬습니다. 그리곤 그 여자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진실을 꼬집어줬죠. 그렇다 쳐요. 근데 그거 알아요? 당신이 내 남편 회사라고 믿고 있는 그 회사, 사실 내 회사예요. 그 회사, 우리 아빠가 물려주신 회사거든. 나랑 이 사람이 공동대표인데 내 남편이 그런 말을 안 했나 봐요. 공동대표요? 그런 말은 없었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 그 여자를 만날 당시 한창 허세에 찌들어 있던 남편은 그 여자에게 그 회사가 자기 장인어른의 회사이고 진짜 주인은 저라는 얘긴 쏙 빼놓고 얘기했었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너무 부끄러운지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면서요. 그러니까 상간녀는 여태 제 남편이 그 회사의 단독 대표인 줄 알고 병원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려면 제대로 좀 알고 와야지. 내 남편이 시한부 선고 받은 거 알아낼 시간에 우리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도 떼보고 오지 그랬어요. 등기 뭐요? 등기부 등본. 등본상 우리 회사 대표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나예요. 알겠어요? 이 한심한 아줌마야? 아니, 못 믿겠으면 법인 등기부 등본 나중에 떼서 확인해 보던가요. 아니, 대표면 대표지. 무슨 공동대표의 등본 어쩌고가 있어? 뭐야 진짜? 그 여잔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한심한 인간에게 더 이상 존댓말을 써줄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저는 당당히 그 인간 말종에게 반말로 인생의 쓴맛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얘기해보자. 너희 각서 내용 어기고 나랑 내 남편 앞에 다시 나타나 돈까지 요구했지? 근데 넌 네 자식 앞세워서 내 남편한테 뜯어낼 회사도 유산도 더 이상 없네. 내 남편 앞으로 된 얼마 안 되는 돈은 이미 다 네가 뜯어갔다며? 그럼
네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라도 2배가 되는 위약금을 우리한테 마련해서 지불해야겠지? 어, 그게. 그리고 하나 더. 설사 진짜 내 남편이 회사 대표였다고 한들 네가 내 남편한테 뭐라고 물려받은 네 자식한테 돈을 받을 수 있었을까? 너 네 아들한테도 절연당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아들이 내 남편한테 회사 물려받으면 넌 네 아들한테 또 빌붙어서 돈 뜯어낼 생각이었니? 아유, 이 인생 왜 그러고 사니 진짜. 상간녀는 제가 거기까지 알 줄은 몰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으름장을 놨죠. 난 너 같은 인간들 잘 알아. 한번 우습게 보이면 계속 달려들지. 마치 네가 한번 너한테 돈을 준 내 남편한테 여태 들러붙으려고 한 것처럼. 근데 난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넌 나랑 남편한테 위약금도 줘야 할 거고 설사 그 각서가 너무 오래돼서 효력이 없다고 한들 난 너한테 상간녀 소송 걸어서 위자료도 뜯어낼 거야. 사, 상간녀 소송? 아, 이제 와서요? 안 될 게 뭐 있어? 둘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도 있겠다. 내 남편도 인정했겠다. 게다가 아무리 오래전에 피운 바람이라지만 네가 최근까지 내 남편한테 돈을 요구했다는 걸로도 나한테 충분히 승산 있어 보이는데 너 잘 들어. 난 각서나 상간녀 소송이 아니더라도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면 너 하나쯤은 나락으로 보낼 수 있어. 이제 선택해. 이 각서가 효력이 있든 없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서 나한테 위자료 잔뜩 토해내고 인생도 아주 나락으로 가볼래? 아니면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금연상 안 들이민다고 약속할래? 아니 진짜 완전 재수온 붙었네. 나 돈 없어요. 무슨 자꾸 소송거려. 그리고 내 인생이 이미 나락인데 무슨 또 나락을 보내겠대? 아, 안 오면 되잖아요. 안 오면. 너 명심해. 또 찾아오거나 내 딸 앞에라도 나타나면 그날로 네 인생에 햇빛은 없는 줄 알아. 제 끝없는 몰아붙임에 결국 그 상간녀는 진땀을 빼며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갔습니다. 기운이 없었는지 처음 상간녀에게 화를 낸 뒤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남편은 상간녀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친 뒤 돌아온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당신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됐어. 한 번쯤은 저 여자도 마주칠 거라고 각오는 했었어. 이렇게 윽박질러 놨으니 2번 다시 못 찾아오겠지. 제 으름장이 먹혔는지 그 뒤로 그 여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나중에 알아보니 정말로 각서는 이미 너무 오래돼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군요. 그래도 상간녀 소송은 걸어볼 법했지만 저는 결국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도 하지 않았어요. 일이 커지면 괜히 회사 일에 지장이 갈 수도 있고 더 이상 저희 딸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또한 어차피 소송을 걸어봤자 토해낼 돈도 없던 여자이니 차라리 평생 이렇게 우리 앞에 못 나타나도록 두는 게 저와 제 딸의 정신건강에 훨씬 이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 남편은 약 넉 달 정도를 더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저희 딸 그리고 평생 아버지 노릇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한 불쌍한 자기 아들에게 미안해하면서요. 내 인생을 난 내 손으로 지옥으로 만들었어. 순간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 가슴에 씻지 못한 죄를 지은 죄가 꼭 지옥에 가서 달게 받을게. 모두 미안해. 이후 저와 딸은 벌써 90이 넘은 시부모님께 우리가 남편의 외도를 알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미 시아버진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상태였고 시어머닌 남편을 보낸 뒤 가뜩이나 약했던 몸이 더 쇠약해진 상태라 그저 작은 원망은 가슴에 묻기로 한 거죠. 이미 오래 지난 일이고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남편으로 인해 남은 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한 번씩이라도 남편의 친자인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솔직히 저에게 그 아이는 존재 자체로 상처예요. 하지만 그 애가 사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로 모든 일에 화근이 되었던 그 불쌍한 아이를 마냥 모르는 척하며 살자니 그래도 남편의 잘못으로 자칫 불행해질 뻔한 아이인지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대인배라서 남편의 혼의 자식까지 책임지려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속 좁고 때론 이기적이기도 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때문에 그 아이를 지켜보려 하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그 애에게 뭘 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 해준다면 뭘 해줘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애의 부모뻘인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이렇게 지켜만 보며 살다가 그 애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한 번쯤은 뭔가를 해줘야 하진 않나 싶은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여기서나마 어디에도 말도 못한 집안 사정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좀 후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간의 실수는 남은 평생의 인생을 발목 잡게 될 수도 있으니 매 순간 사람 된 도를 잊지 말고 바르게 사시길 바란다고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한들 고작 석 달간의 바람으로 인해 남은 생 동안, 아니 세상을 떠나고서도 죄인으로 남게 된 제 남편의 사연을 교훈 삼아서 말입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쪼록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